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다는 바로 그 책,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여줄 우리 두 친구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첫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갑에 다들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의 가치를 지켜주고 또 관리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우리 남학생 한번 얘기해볼래요? 정부 아닐까요? 결국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니까요. 오, 정확해요. 바로 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이 그냥 정부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하고 또 독립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특별한 역할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은행들의 은행에 대한 겁니다.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말이죠. 처음부터 자, 우리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짠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1694년에 세워진 잉글랜드 은행.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사실 처음에 목적이 아주 단순했어요. 전쟁하느라 돈이 급했던 정부를 위해서 뭐랄까 정부의 빚 관리인 겸 돈 찍는 대리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은행은 정말 운명처럼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막 한꺼번에 찾으러 몰려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야,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네요. 바로 그게 뱅크런이라는 사태죠.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 찾으러 몰려드니까 상업은행들이 문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 바로 잉글랜드 은행이 딱 나선 겁니다. 걱정들 마라. 다른 데서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게 바로 슬라이드에 보이는 최종 대부자 역할의 탄생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역할이 지금까지도 중앙은행의 가장 뿌리 깊은 기능 중 하나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에 대한 건데요. 역사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중앙은행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건강을 매일매일 챙기는 주치의가 된 셈입니다. 이 주치의가 매일같이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중앙은행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자, 물가 안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 지갑 속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거고요. 금융 안정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막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요, 저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바로 그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확 낮춰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돈을 빌려 숨통을 틔워줘야 해요. 이게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막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흔해지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라면값, 버스비 같은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 안정을 챙기자니 물가가 뛰고 물가를 잡겠다고 돈줄을 조이자니 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 위기 때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서러운데 물가까지 막 폭등하니까 물가 안정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물가 하나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 목표치 안에서 꽉 잡겠습니다 하고 시장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어려운 임무를, 이 딜레마를 제대로 풀어나가려면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성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독립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니,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금리 같은 어마어마한 걸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비민주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여학생? 아무래도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정부랑 다른 목소리를 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성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당장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선 어떨까요? 인기를 얻으려고 경기를 좋게 보이게 만들고 싶겠죠? 그럼 돈을 팍팍 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만약 이때 중앙은행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부 압력에 굴복해서 돈을 마구 찍어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바로 이런 단기적인 정치적 유혹을 막아내고 우리 경제 전체의 긴 호흡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독립성이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간섭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대중에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과 투명성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책임 없는 독립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박입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2010년 기준 자료라서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읽는 데는 무리가 없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법적인 독립성만 따지면 65위로 중위권 정도인데 투명성 순위는 20위로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엔 법이나 제도로 보장된 독립성은 아직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들께 열심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노력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첫째, 중앙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을 구제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에서 시작했다. 둘째, 오늘날에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애쓰는 경제의 파수꾼이다. 셋째,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다. 그리고 마지막, 그 독립성은 국민과의 소통, 즉 투명성이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경제를 예측하고 지갑 속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가 일상이 된다면 과연 미래의 중앙은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최종 대부자가 필요할까요? 그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독립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미래 경제를 읽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